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그 집은 이제껏 수많은 주인들이 살았지만 그중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한 채 떠나곤 했다. 집 주변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집을 꺼림칙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낮에는 별다른 일이 없지만 밤만 되면 집안에서 알 수 없는 발소리와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었다. 낮에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지만 어두운 밤이 내리면 그 집은 마치 생명력을 가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혼자서 시간을 되감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이유 없이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물건들이 홀로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수군대며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 십자가를 그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 집값이 매우 저렴했고 이들 역시 처음에는 그저 낡은 집이라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셀리가 손질한 부엌의 전구가 깜빡이기 시작했고 갑자기 집안에 있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전화선이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빈소리만이 들렸다가 이내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벗어나가라, 여기에서 떠나라라는 말이었다. 놀란 셀리와 그녀의 남자친구 톰은 당장 전화를 끊고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곧 집안 이곳저곳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밤이 되면 집안의 벽 곳곳에서 불쑥불쑥 손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실에 두었던 인형들이 이상한 위치로 이동해 있는 것이 목격됐다. 특히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그 발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두꺼운 장화로 계단을 쿵쿵거리며 오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문 앞에서 멈추곤 했다. 어느 날 밤 톰은 결심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그는 집안을 구석구석 조사하기로 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쭈그리고 다니며 집안을 뒤지던 톰은 다락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셀리와 톰은 발걸음을 맞춰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거기서는 거미줄과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이상한 그림들과 외계의 문자가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추위가 불을 감싸며 등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숨소리를 죽이고 음산한 소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이미 다락방 문턱을 넘어온 듯했다. 아무도 없는 발치에서 다가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마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기운을 느끼며 둘은 다시 돌아서 계단을 내려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때야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집의 문제를 넘어 무엇인가 설명되지 않는 세력에 휘말린 것이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다락방을 올라온 그대로 조심스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그들은 잡다한 세간살이를 챙겨 탈출하듯 서둘러 그 집을 떠났다. 그 집은 또다시 비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 집을 피하며 다시는 그 집에 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집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 집을 떠나는 날 셀리와 톰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났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웃으며 격려했다. 우리는 이제 자유야, 톰이 말했다. 하지만 셀리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에 오싹함을 느끼며 속으론 수없이 그날의 장면을 되새겼다. 그 집은 그저 오래된 괴담으로 남게 되었지만 그 기억만큼은 두 사람의 뇌리 속 깊이 각인된 채로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나 흘러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 집 주변을 지날 때 그들은 항상 짧은 소름을 느꼈다. 마치 그 집과 연결된 비밀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저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하룻밤을 보내려는 계획이었죠. 서울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 달려 도착한 그 펜션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시냇물 소리만 들릴 뿐 저기 드문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어서 우리는 서둘러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빗소리가 운치를 더했지만 날씨가 흐린 탓에 꽤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함께 온 친구들은 저마다 다른 일상의 피로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을 때 늦게 합류하기로 한 친구 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도착이 늦어질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현수가 오기 전까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갑자기 펜션 주위의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이라서 전기 문제가 있을 거라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빗소리에 섞여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현수가 도착했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현수가 아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우비를 입고 있었고 후드를 깊게 눌러쓴 탓에 얼굴은 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길을 잃었다며 잠시 쉬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불쌍한 마음이 들어 집 안으로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낯선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걸었던 사람처럼 지쳐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따뜻한 티 한 잔을 건네주며 어느 곳에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모호한 대답만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그의 음성에서 이상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후 눈이 반쯤 감긴 채 현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우리가 모여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표정이 되었고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까 이 집 앞에서 본 것 같아.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 서 있었던 사람 같아. 그 말에 친구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준 것뿐인데 그가 이미 펜션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니 섬뜩할 수밖에 없었죠. 현수의 말을 듣고 나니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른 방으로 안내한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간 후 거실에 있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다행히 휴대폰 플래시로 간신히 불을 켰고 전기 차단기를 확인했지만 문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린 모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우리는 교대로 깨어있으면서 서로를 경계하며 치닫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 방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우리 귀 가까이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지만 낯선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에 남아있는 그의 짐은 물론 우리가 빌려준 우비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비 오는 날 또 될지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친구들은 그 펜션에 다시는 발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의 기억은 누구도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공포썰로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 낯선 사람이 다시 찾아올 것 같은 예감에 우리는 뼛속까지 시린 그때의 한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늦은 밤 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과거에는 큰 종가였지만 지금은 노후화된 상태로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구경시켜 주셨다. 낡았지만 정겨운 풍경 속에서 나는 그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 집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기에 가까운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같았다. 해가 지기 전에는 뒷마당에 가면 안 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안방의 거울을 쳐다보지 말며 밤중에 발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도 이러한 규칙을 듣긴 했지만 그냥 의외 있는 이야기겠거니 하고 잊고 있었다. 첫날 밤 나는 규칙도 잊은 채 밤늦도록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잠에 들었다. 그러던 중 새벽쯤이었을까 뭔가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다. 분명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는 들릴 리 없는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할머니가 당부한 규칙이 생각났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절대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분명히 방 안에서 들리는 듯한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속삭이듯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두려운 마음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변하면서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아침이 밝자 그제야 겨우 잠에서 깼지만 밤의 경험은 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이를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집에는 오래된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알고 나면 두 번 다시 이곳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할머니는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집, 특히 뒷마당에는 과거 잔혹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과거 우리 선조들 중 한 명이 자신의 형제를 시기하여 살해했는데 그의 유령이 이 집에 남아 떠도는 것이란 이야기였다. 그때부터 그 형제의 영혼이 이 집의 거울에 갇히게 되었고 뒷마당에서는 그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할머니와 더 머무는 것이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밤이 되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규칙을 어기고 뒷마당으로 가서 고개를 돌려 안방의 거울을 응시했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며 거울 속에서 연기가 피어나듯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며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비명도 질리지 않고 나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 후론 그 집을 다시 찾는 일은 없었지만 할머니와 전화할 때마다 가끔씩 들리는 밤중의 발소리를 잊을 수 없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지내고 계시지만 불안한 어조로 지금도 그 형제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가끔씩 말씀하시곤 한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낀다. 과연 그 형제의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 곁을 떠도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일까? 그 답은 여전히 알 수 없다.